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이시죠. 최형도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게 뉴스가 어디선가 났다고 하는데 이게 어제 오후에서야 일부 제가 원내 대변이니까 기자들이 한두 사람 물어보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당에서 잘 몰랐습니다. 이 뉴스 자체를. 예. 별로 이렇게 크게 그래가지고 근데다가 본인도 이게 연락이 아마 안 닿고 그랬던 건데 이런 결심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뭐 지금 전봉민 의원도 이야기했고 더구나 녹취까지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이제 당신이 자기 일이 아니라 부친의 일이긴 하지만 또 부친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해서 그 부친에 대해서 아버지 반에서 아들로서 사죄한다고 했고 지금 뭐 제기된 의혹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당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모든 제기된 의혹을 본인 스스로도 당연히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 법 규정을 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인데 더욱이 여당이면은 무슨 권력의 보호라도 받겠지만 지금 뭐 100일화에다 노출돼 있는데 어떻게 이제 제기된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처벌받을 건 처벌받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죠. 이게 이제 탈당하면서 당의 관할을 벗어난 겁니다. 탈당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이제 탈당이 아니라 당원으로서 징계를 하고 출당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당의 어떤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탈당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본인이 져야 될 책임들은 다 져야 되겠죠. 뭐 여러 신문들, 진보, 보수 언론 다 할 것 없이 지금 전문가들 대담을 보면은 정부가 굉장히 이 문제를 지금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국민들은 정부가 분명한 대책, 어떤 희망을 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외신 봤지만 그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바이든 당선자가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 같은 분은 우리 대통령은 백신을 이제부터 개발하겠다고 사실은 언제가 올지도 모르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리센룽 총리는 화이자 백신이 드디어 싱가포르에 도착했고 우리가 아시아국에서 가장 먼저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라는 게 이런 겁니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 그랬다가 미안하다 그러고 지금 국민들이 제일 불안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도 구분 못하는 것 같고 치료제가 되면은 무슨 청정국가가 된다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질 않나. 그리고 자꾸 말이 바뀌죠. 뭐 3월 말에 하면 확실하다 그랬다가 지금은 백신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정부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이렇게 되면 정부를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정부는 스스로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솔직히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솔직한 태도 그리고 언제까지 해결되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이 백신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야당으로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은 올해 예산안에 백신 확보 예산이 없었습니다. 네. 그 야당이 아마 공무원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백신 혹시 괜히 들었다가 나중에 돈을 많이 썼다는 혼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당이 앞장서서 우리 보건복지위 강기훈 의원이라든가 야당이 앞장서서 왜 백신 확보 노력이 없느냐.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질병본부장 출신의 그 이종구 본부장인가요? 서울대 교수신가 그분이 신문에 증언한 걸 보면은 이미 2월, 6월에 대통령 참석 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 없이는 이거는 거리두기만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백신과 이걸 확보하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고 몇 차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뒤늦게 이제 참모들한테 혼냈다고 하는데 그 총리도 그러고 여당 대표도 그러시고 보면은 도대체 이 총국적으로 이 문제가 K방역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또 스스로 이동을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 가면서 만든 성과거든요. 국민들이 함께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그 K방역이 좋다고 자랑하고 심지어 정세균 총리는 어제 텔레비전 대담에서 한 100명 정도여서 괜찮을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자체가 아니란 겁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집합금지업종인 같은 경우는 장사를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지해온 K방역, 아슬아슬한 K방역입니다. 그러면 그걸 조기 종식시키고 외국에서 하듯이 뭔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정부가 그렇게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면 되겠습니까? 아무런 사죄나 그것도 없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부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야당에서 먼저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속 진단 키트라고 해서 지금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걸 하자고 했더니 며칠 전에
여당 대표가 여당 최고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 늦었습니다. 우리가 4개월 전에 그렇게 촉구했던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이미 그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안 다룰 때 우리 의원들이 이 전국민 백신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 푼도 없으니까 확보하자 해서 4,400만 분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그 전체 예결위에서도 이때 정부도 반영된 분이 없어서 네. 증액을 한 다시 감액이 되어서 다시 증액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던 겁니다. 야당의 말을 조금 귀 기울이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은 이런 파국적 사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더 걱정입니다. 저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게 선거주무장관입니다. 더구나 내년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고 민주당의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가 있죠. 이 보궐선거를 관리하는 주무장관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 출신이 정말 정치적인 이런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거고요. 또 여기에 이제 뭐 부동산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만 오늘 청문회 과정 보면서 이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법사위에 계실 때 이 지금 장관 후보자께서 법사위 관사로서 201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해 있을 때 발생했던 폭행. 네. 이게 이용구 법무차관의 사건과 예. 똑같은 겁니다. 이 사건에 당신이 자기가 이제 법사위 그 간사 때 2015년 법사위원 때 제기했던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을 현행 법무부 차관이 얼마 전에 이런 똑같은 사안이 있었는데 경찰에서 무슨 영문에서인지 이게 내사종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법을 이제 안행부 장관으로서 행안부 장관으로서도 집행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경찰을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단호한 답변을 해줘야죠. 이렇게 하면 정치적 편향 같은 게 문제가 될 테고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지금 K 방역에 대해서 외국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안일한 그러니까 새로운 장관이 될 만큼 후보자 될 만큼 과거 장관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비상한 각오로 지켜보겠습니다. 그 백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과거 우리가 여러 문제를 살피다가 이런 착오가 있었는데 네. 하겠다든가 새로운 각오를 보여주면 되는 문제를 외국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자기 전임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을 덮으려다가 더 큰 방역의 실패를 부를까 굉장히 겁납니다. 이런 분들의 인식은. 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변창흠 후보자 내일 네. 하겠지만 사람이 신원서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의 인식, 이분이 있는 어떤 정책 서클이 굉장히 대한민국 이 집값 상승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무슨 사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뒤늦게 우리 김현미 장관은 빵이라고 한다면 참 찍어내기라도 하겠지만 해서 이게 공급의 문제라는 걸 이제 뒤늦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의 문제, 세금의 문제로 이 주택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인식을 보여왔습니다. 말이란 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부지불식간에 나왔을까요? 그 구의역 그 사고만 하더라도 이거는 서울시의 공사, 서울시의 노조의 어떤 그 낙하산의 문제로 인해서 빚어진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었습니다. 네. 김군 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아야 됐던. 왜냐하면 낙하산들이 그 외주회사에 가고 그 외주회사는 또 노조가 오고 그게 이제 SH공사 사장으로서 그걸 변호하려다 보니까 개인 책임으로 돌리게 됐던 겁니다. 이게 공정한 인식이 아니죠. 그리고 그 개라고 부르는 거라든가 또 그 개인의 책임 지금 이 정부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직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공유주택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물론 다른 취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라는 것도 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대하는 발언을 한 반면에 자기 친구들, 자기 대학원 무슨 출신들, 자기가 석박사를 취득한 대학원 출신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을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이렇게 채용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또 SH공사의 SH그의 사사를 맡긴다든가 자녀에 대해서 아빠 찬스를 쓰게 해줬다든가 이런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냥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 네. 그런데 청문회 이후에 만약에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는데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응을 준비 중이십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데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23명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임기 말에 정부가 더 큰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잘 네. 결단하셔야 됩니다. 네. 후보자 본인도 잘 결단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것으로 해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정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오고 그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 판단은 문재인 정권이 하셔야 되지만 국민적 실망감, 분노 또 정권의 그 지지도,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 추락 이런 걸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저희가 뭐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의 전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법원 결정례가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했냐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이제 1년, 원래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벌써 2년을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2개월이란 것은 총장의 그 임기에 관해서 그 심각도 돌이킬 수 없는 손해. 이게 이제 법원의 쟁점입니다. 법 판결에. 이것이 그래서 가처분 본안이 내리기 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려서 일단 자기가 소송을 냈으니까 소송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제 쟁점인데 법원에서 지난번에 그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직무집행정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서울행정법원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면서 윤 총장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그리고 그랬었죠. 뭐 법원 사찰이라고 판사 사찰이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징계의 가장 큰 사유인데 그런데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고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걸 보자면은 아마도 이번에도 법원의 결정을 미루어 보건 되는 그런 현명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건 뭐 모든 사전 사표였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어거지로 지금 몰아내려고 그 징계도 하고 했는데 징계심사위원회인가요? 거기서도 이유가 없다고 했고 네. 법원에서도 졌고 그다음에 6가지 사안을 냈는데 법무부 장관이 구성했던 징계위원회였습니다. 그 징계위원회에서도 몇 개는 아예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단 하나는 그게 뭐 법원 사찰, 판사 사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그다지 그것이 그런 문제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어쨌거나 법원에서 아마 그 법적인 쟁점들을 잘 따져서 이것이 그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위한 장치가 있는 것이고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역할이 서로 다른 것인데 이 법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어쨌거나 서울시장 후보에 이렇게 뭐 이건 민주당도 그렇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네. 그것이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좋은 사람들이 정말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정책과 능력으로서 서울 글로벌 도시이자 우리나라 수도 아니겠습니까? 이 수도를 제대로 이끌어주는 걸 바란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하고 네. 더구나 이분이 이제 서울시장하고는 출마 안 하겠다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어오다가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번에 국회를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여당의 폭주기관차 같은 이런 독주를 보고서 아 이걸 막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 이 사태의 급속도의 확산 이런 것들이 의사 출신으로서 아마 또 비상한 결단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이 방역이 경제고 방역이 민생이고 코로나 창궐을 막느냐 다시 그래서 어떤 그 코로나의 이 겨울을 벗어나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안철수 대표가 다시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은 지난번 대구에서 코로나 확산 사태가 있었을 때 그 의사로서 의사 가운을 입고서 봉사했을 때 그 사진 하나가 국민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 사진이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네. 특히 지금처럼 우리 정부가 의학과 과학에 대한 것보다는 정치 논리로 이걸 접근하려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떤 우리 특히 지금 코로나도 가장 심각한 곳이 서울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또 본인이 ICT 전문가인 만큼 글로벌 도시의 ICT 인프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면은 그건 뭐 우리 여야를 떠나서 또 정당을 떠나서 우리 정치로서 큰 국민들에 주는 어떤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후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뭐 경선 과정이라든가 또 당내 논의 과정이라든가 국민의당과의 과정이 있겠는데 아마 좋은 후보들까지 선량한 경쟁을 하는
그래서 좋은 후보를 뽑게 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마도 이게 지금 선거가 정식 그냥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갑자기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 6월에 내후년 6월이죠. 내후년 6월 선거 같으면은 뭐 당대당으로 준비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야권 연대에서 통합 두 차례에 걸쳐선 두 단계 경선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한 단계에서 한 절차로 끝내야 되는데 그 당 과정에서 이제 이게 국민의당이라는 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당이라는 두 당이 있는데 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은 슬기로운 해법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선 룰에서 시민들의 의견, 그 누구든지 여기서 이 경선에 들어와서 그 선택받을 수 있고 또 그게 당내 이익 관계가 아니라 보다 큰 서울 시민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경선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